자, 이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화를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동화를 이제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실제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화를 이제 읽으시면서 계속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개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결말에 어떤 교훈을 줄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비슷하게 시도 한번 해보시면은 동화 쓸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제 뭔가 소재와 주제가 떠올라야 되겠죠. 뭔가 쓰고자 하는 주제가 없는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고, 일단 뭔가 아이디어를 좀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동화를 좀 많이 읽으시고, 아니면 아까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은 스토리는 이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지 말이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나도 이런 걸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 보시면은 이야기에는 3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뭘까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이야기. 그쵸? 인물이 나와야지. 네, 인물이 나와야 돼. 인물. 이제 주인공, 뭐 적대자, 뭐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고, 사건, 그리고 배경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인물, 사건, 배경. 인물들이 두세 명 이상이 함께하면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물론 혼자서도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인물과 인물 간의 대화,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 사건을 만들고,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백도화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풍경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배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장면이 주는 영감을 바탕으로 이야기 쓰게 했는데 칸이 되게 좁지만, 여기 보시면 이 장면을 제가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인물, 사건, 배경만. 일단 배경은 드렸어요. 이 배경을 통째로 쓰셔도 되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주는 영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하이디가 생각나요. 네. 그러면 조금 첫 장면을 한번 써볼까요? 그냥 연필 들고 그냥 이거 여기다 어떤 이야기를 붙일 수 있을까? 일단은 모든 이야기의 첫 출발은 배경 묘사로부터 시작되겠죠. 이런 배경 묘사, 뭐 아침이 되었다, 뭐 이렇게 배경 묘사. 이 집에서 누가 나올지는 이제 내가 인물을 설정하는 거지. 나와서 얘가 뭐 할지도 그건 사건이가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냥 간단하게 영감을 주는 걸로 이야기 쓰는 거니까 그냥 짧게 몇 문장이라도 한번 써 보실까요?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묘사에 이제 나오겠죠. 묘사에 관건은 관찰력이에요. 이 그림을 잘 관찰하셔서 그냥 근데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여기서 주는 영감이 있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이 장면을 먼저 이 풍경을 묘사하시고, 뭐 아침이 되었다, 뭐 나무들은 뭐 푸르고, 뭐 잔디는 뭐 산들바람을 춘다. 집에서 누가 나올 건지. 여기 동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물을 이제 참조해서 그냥 몇 마디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걸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걸 해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생각 안 해봐. 누구도 아무도 안 해.
쓰신 데까지. 선생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그림을 보고. 나무가 좀 겹겹이 끝까지 있는 걸 보고 깊은 해서 그렇지. 그런 거 같아. 집이요 좀 작고 이렇게 밑에서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좀 난장이 늘 것 같은 그러게. 그리고 그냥 호빗들의 마을 사람들은 올 수 없는 머나먼 숲에 이렇게 산 속에 그래서 이야기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돼요?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깊고 깊은 산속 이곳엔 호빗들이 살고 있는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 있다. 이른 아침이면 아침을 준비하는 분주한 도마 소리들이 들리고 호호 호비는 집엔 벌써 온갖 허브를 넣은 스프향과 향이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뭔가 이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연기가 나니까 뭔가 음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좋아요. 이게 뭔가 이게 되게 이제 뒷부분에 묘사에 대해서 배우겠죠. 묘사는 되게 관찰력이에요. 이걸 겹겹이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산속 깊은 곳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집이 좀 작아 보인다. 이건 내 관점이에요. 주관적 관점이거든요. 거기서 오는 영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지민 선생님은 어떻게 썼어요? 일단 어떤 영감을 받았어요? 이걸 보고? 영감이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전 꽃이 먼저 보였는데요. 어떤 거? 꽃? 꽃이 좀 눈에 띄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꽃으로 뭔가 이야기를 어. 해주실 것 같아요. 꽃이 주인공이에요? 아니요. 주인공은 주인공은 집에 지금 있고 집에 지금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한번 쓴 거 읽어주세요. 꽃들은 주인공보다 아침을 일찍 맞이한다. 그리고 꽃잎에 잎을 모아놓아 주인공에게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가 나는 물을 준다. 주인공은 그 물 때문에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주인공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지만 그 물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유지해주는 신비한 물이었다. 거기까지 썼어요? 네. 네네. 일단 이거는 약간 이야기로 바꾼다면 주인공이란 말보다는 소녀? 소년? 이렇게 동물? 이런 거 이제 이름을 조금 붙여주니까 인물의 캐릭터화에서 중요한 건 이름 붙이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도 그러니까 글을 쓰게 시키면 막 어떤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전 어떻게든 뭐 이름을 붙이든지 나는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게 몰입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일단은 약간은 전개 방식이 관찰자 시점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관찰자 시점을 썼는데 되게 좋아요.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때 뭔가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관찰자 시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딱 짓는 것에 딱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그거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권사님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셨어요? 막 떠올라야 돼. 막 길 가다가 막 떠올라야 돼. 약간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할머니인가 보네. 네. 나는 이거 딱 보면서 그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집으로 그 손자와 할머니 생각이 나서 네네.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근데 이제 이거 딱 보면서 이제 집으로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이제 아침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침 상쾌한 그런 느낌이 왔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걸 봐서 닭을 끓이고 있나? 닭백숙을?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예찬이 야랑이가 그냥 강아지를 갖고 튀어나오는 그래서 여기 푸르른 초원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제 푸르른 이 초원에서 너무 좋아요. 강아지하고 함께 이렇게 되게 시골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지금 보면 제가 드린 거는 배경 하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그 쌍둥이들이 강아지를 들고 튀어나오고 할머니 일단 설정됐고 사건은 할머니가 이제 음식을 하고 이제 방학일 수도 있겠죠. 방학일에서 이제 할머니 집에 와서 할머니가 음식을 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시골에서 막 신나게 노는 문장 좀 쓰셨어요? 그러네. 그렇게 쭉 썼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창조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배경이긴 하지만 나는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 소녀가 떠올랐어.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쓴 건 한 소녀가 문득 생각에 잠겼다. 그리운 걸까 슬픈 걸까. 큰 눈망울에는 살며시 눈물이 맺혔다.
아침이면 종살새가 지저귀고 푸른 나무들이 잔디와 춤을 추던 그곳. 올드 할아버지가 연두빛 집단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어 햇빛과 바람이 적당히 스미던 벽돌집. 소녀는 가슴이 아려왔다. 이름 모를 작가의 그림을 그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안에다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지만 이거를 또 그림 한 장,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봐도 여기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뒤로 쭉 밀리면서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런 그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시점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작가는 약간 독자를 살짝 속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독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포인트를 좀 잡아서 이야기를 쓰면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이걸 쓸 때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최근에 그 무한도전에서 그 우토르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토르 마을에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강제징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를 시켜가지고 엄청 고생을 시켰는데 그 마을이 막 되게 차별의 상징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엄청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왜냐면 졌잖아. 일본에서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당연히 전쟁이 졌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생겼는데, 해방은 고국에 있던 사람이나 해방인 거지, 외지에 나가 있던 사람은 받을 돈도 없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완전 고립이 된 거예요. 거기 이제 우토르 마을에 갔던 1세대 할머니가 한 분 살아 계시는데, 그 하하가 뭐 고향 음식을 이제 배달하면서 그 마을의 할머니를 위해서 막 사진을 찍었어요. 엄청 많이 바뀌었죠. 물론 한국은 오셨는데 서울만 갔지 자기 고향 못 가보셨대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진을 막 보여주는데 너무 많이 변해서 사실 몰입이 안 되는데도 이게 고향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전해주는 그런 아련함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 쓰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그 고향이 그리운 한 소녀가 있을 수 있겠다. 그게 같은 그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는 우리가 막 뭉클할 정도로 막 다 변했다고, 다 달라졌다고, 다 달라졌겠죠.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그죠? 달라져도 이제 그 달라진 거기를 보면서 저기 상상하는 거죠. 뭐가 회상. 여기는 뭐가 있었고, 바다 이런 거, 바다는 똑같으니까 막 보면서 굉장히 막 그 회상에 잠기신 장면이 떠오르는데, 저도 그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이 소녀를 어디 이렇게 이주한 소녀으로 써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나 이제 소설이라는 건, 이야기라는 건 예술적 영역이기 때문에 영감을 주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보시면서 그걸 이야기화 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의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얼마나 상상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근데 사실 막 선생님, 우리 권사님도 집으로가 생각나고, 내가 가진 경험에서 사실 벗어나기도 어려워요. 저도 그 우토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처음에는 그 생각을 쓴 건 아닌데, 막 회사에 젖은 소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상상력에 제한을 받긴 하지만, 그렇지만 상상력을 펼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죠.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상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이란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에서 상상력이 되게 중요해요. 상상력이란 이런 걸 상상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버려진 배 같은 걸 이렇게 꽉 깨물어서 버려진 이 배에 이런 전구를 상상하는 이런 게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실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아까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나만의 개성으로 변화시키는 거 상상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적어주시면, 상상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나 다른 감각에서 느끼는 것이 없을 때 머릿속으로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능력. 감각기관에서 절제되고 오로지 두뇌로 상상하는 게 상상력이에요. 아이들 보면 되게 놀랍잖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의 상상력을 보면.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안타까워, 획일화되고 있는 상상력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야기를 쓴다는 건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좀 몰입하시면 나의 상상력이 좀 확장되고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처럼 만들어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막 부끄러운데 막 이런 상상이 이게 아니라 그걸 진짜 실제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꿈도 되게 황당한 꿈 많이 꾸잖아요. 근데 꿈 안에서 그게 실제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막
조선시대로 가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그걸 실제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상상력, 그게 잠재의식의 힘인데 그래서 꿈에서 많이 드러나요. 근데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상상력이나 잠재의식이 이제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술가, 천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이라는 건 결국에 상상력에 언어를 붙이는 거예요. 아까 그림을 우리가 봤을 때 그 그림에 내가 상상한 걸 막 상상 막 떠올라. 근데 그걸 언어화 못하면 이제 문학 작품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거 상상력을 그림화하면 예술품이 되는 거고 상상력을 언어화시키면 문학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화를 쓰던 소설을 쓰던 이야기를 쓰던 딱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상상력하고 언어.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주세요. 조금 후 나는 왼쪽 다리 위로 살아있는 무언가가 움직이며 한번 상상해보세요. 조심스럽게 가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거의 턱에까지 다다랐을 때 나는 눈을 아래로 힘껏 돌려서 내려다보았다. 놀랍게도 12cm도 안 되는 작은 키의 사람이 서 있었다. 손에는 활과 화살을 들었고 등에는 전통을 메고 있었으며 그 뒤로도 같은 크기의 사람 40여 명이 뒤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이거 뭐예요? 맞아요.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이제 소행국에 딱 처음 도달했을 때 이제 걸리버가 느낀 소행국이 첫 장면이에요. 이게 되게 상상력에 굉장히 상상력이 발휘된 장면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뭐랄까 그 걸리버의 입장에서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걸리버 입장에서 그냥 누워 있었는데 뭔가 살아있는 뭔가가 움직이는 거 실제 느끼는 거예요. 이 작가가 쓸 때. 그러니까 거인 입장도 되고 소인의 입장도 되지만 이 순간에는 정말 거인의 입장에서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아마도 이런 장면이지 않을까. 이게 누웠는데 여기 이제 막 이 조그만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이게 우리 그림을 보면 확 와닿는데 사실 이 그림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걸리버가 소행국에 가서 아까 호빗들의 이야기를 쓴다 했을 때 그죠? 그건 내가 상상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언어화시키는 건 조금 더 깊은 상상력과 표현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한 번에 이해되지만 이거를 글로 표현한다는 건 되게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그림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그리주는 그 감성, 나만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문학작품에서는 그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사파가 글을 방해하고 우리가 소설로 된 것을 영화로 봤을 때 실망하는 그런 느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와 독자가 소통했던 것을 누군가가 중간에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왕자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지. 공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지. 네. 좀 늦게 시작했어요. 네. 아, 바쁘셔. 아, 손님 좋대.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그 걸리버가 그 거인이 이 소행국에 도착했을 때 이 장면을 상상력의 극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우리도 쓸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나도 막 살아있는 뭐 크게 뭐 묘사나 이런 거 별로 없잖아. 근데 뭔가 느껴지게끔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상력과 언어, 문화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글쓰기는 상상력에다가 언어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상상력 그 자체를 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상이 풍부한 사람들은 많지만 아이들, 특히 아기들이 상상이 풍부하지만 언어화가 안 되니까 걔네 문학을 못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언어는 되는데 상상력이 너무 작아졌어. 그러니까 문학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건 우리에게 창의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창의력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책을 많이 읽어서 창의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되고 또 없으면 없을수록 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창의력과 상상력은 조금 뭐랄까 잠재의식의 영역이라서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 또 그 있는 경험이 나를 방해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호빗 하면 우리 호빗 영화도 많이 봤고 걸리버 여행도 많이 가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도 거기서 내가 조금만 변형시키면 되는 것이 바로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의력은 이런 거예요. 좀 써주세요.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네. 이게 이제 요 부분을, 여기서 요 부분을 상상력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는 거. 근데 창의력은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앞부분이라기보다 뒷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읽었던 동화들, 내가 봤던 아이들 관찰했던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조합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되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의력과 상상이 조금 달라요. 네. 상상력은 말 그대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을 내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라면 창의력은 그걸 포함하면서도 기존에 있던 생각들을 조합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이 그 그림을 보고 어떤 풍경을 보여줬는데 집으로가 떠올랐다 그래서 영화가 기존에 있던 생각이죠? 근데 거기 쌍둥이들, 강아지를 들고 뛰쳐나오는 거 없었어. 그 영화에 없었어.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거. 이게 바로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글을 쓴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경험들 중에 가장 좋은 경험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어휘로 바꿔주면 그것도 충분히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은 글을 펼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를 펼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설정하는 거, 전체적인 이야기를 설정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저 한 번만 카메라가 왜 꺼졌는데 저 위에 거 이거요? 네, 한 번만 가. 아, 싱커더가 안 돼가지고. 뭐가 많이 와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캠프랑 망가졌어? 아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SD 카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내가 갖다 드렸는데 저는 SD 카드가 있으니까 그거 끼우면 될 줄 알았는데 형식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한번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2개를 돌리고 있어요. 2개를. 이걸 하죠. 저 밑에 거도 용량이 좀 딸려가지고. 아무튼 자, 글을 펼치는 묘사와 서사의 힘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이제 글을 진짜 써야 돼. 이제 머릿속에 아이디어도 많이 떠올랐고, 이제 인물도 사건도 나랑 다 정했다면 이제 이야기를 쓰려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까? 묘사와 서사,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묘사란 뭐냐면 묘사는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이 있어요. 아까 우리 하나 선생님은 나무가 겹겹게 있는 거 보니까 산속 깊은 산인가 보다. 거기에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닿지 않는 마을엔 누가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집이 너무 작아 보였어. 그걸 인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인들이 살 거야. 라고 이야기가 창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찰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관찰을 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정말 그럴듯해야 되는 거예요. 간접 체험을 유도하는 글쓰기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시각이에요. 근데 이야기에서 물론 가장 지배적인 건 시각이에요. 시각화시켜줘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이야기들은 공감각화 해주죠. 소리가 진짜 마치 들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냄새가 나게 해주죠. 그래서 제가 막 아이들한테도 뭐 묘사 수업을 할 때 이제 글을 쓸 때 무슨 냄새가 나는지 좀 맡아보라고. 장면에서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이야기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묘사는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그 장면을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색칠 역할. 그래서 감수성을 주고 그 작가의 감수성이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현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묘사라는 건 뭐 범죄자, 몽타주 그리는 거죠. 그 피해자가 막 불러주면 그 막 그리잖아요. 똑같이 그려내야 돼요. 간접적으로 그게 체험되게끔 그려내야 똑같은 사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인상, 그러니까 그 피해자도 인상적인 거 얘기해요. 눈이 너무 찢어졌었어요. 뭐 눈썹이 한쪽이 없었어요. 뭐 이런 인상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그렸을 때 그 사람과 실제 모습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묘사는 이제 그림 그려서 몽타주 그리기랑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전체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묘사에 대해서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3쪽의 묘사가 있거든요. 서사란. 서사란 묘사는 그것을 그림처럼 그리는 거라면 서사는 이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가 드러나는 부분은 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의 흐름이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사건을 써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의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기가 서사 중에 하나인데 일기가 글처럼 늘지 않는 건 의미 있는 사건을 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쓸데없는 잡다한 걸 많이 쓰니까 그게 글처럼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좋은 일기가 서사라면 오늘 썼던 그 의미 있는 일을 시간의 순서대로 쓰면서 의미 있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뭐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 하지만 맨날 똑같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루하루가 똑같지만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서사거든요. 그래서 묘사와 서사 이 두 가지만 잘 균형 있게 쓰면 다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그럼 제가 오늘 묘사부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묘사에는 두 가지 묘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물 묘사, 주로.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 되게 여러 가지 묘사가 있어요. 뭐 객관적 묘사, 주관적 묘사, 실용적 묘사 엄청 많은데 주로 우리가 이야기에서 쓰는 묘사 첫 번째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인물 묘사예요. 인물 묘사. 인물은 외양과 동작, 행위, 심리 묘사를 다루고 있어요. 만약에 이 인물에 내가 사진을 보고 내 머릿속에 떠오른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때 외양. 왜 머리를 이렇게 바짝 묶고 있어? 이 여자는 좀 이 묘사를 통해서 막 이거 뭐지? 폴라티 이런 거 있고 이런 캐릭터가 주는 그 성격이 있는 거죠. 이런 그림, 이런 캐릭터를 묘사함으로써 이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행동 이런 거 묘사할 수 있겠죠. 한번 여기 제가 네모칸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한번 이 여자를 한번 묘사해 보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지 않고도 이 그림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관찰, 일단 관찰. 자세하게 관찰하시고 거기서 나에게 주는 그 인상을 바탕으로 좀 감수성 있게 표현하시면 돼요. 감수성까지. 근데 묘사의 되게 핵심은 감수성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각을 활용해서 감수성 있게 구체적 제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 여자를, 이 인물을 한번 감수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겠죠. 이 여자의 지금 보이지 않는 심리를 얘기하면 감수성이 드러나겠죠. 왜 이러고 있을지, 이 여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구체적으로 하셔도 돼요. 감수성 너무 생각하셔가지고. 알았어.